8월 22일 오후 9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태권도장 다 마무리하고 공부방에 앉았는데, 오늘은 카메라 위치를 옮겨 가지고, 뭐 위치를 옮길 것까지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는 6인용 토론 테이블 하나 있고, 이쪽에 앉았다 이쪽에 앉았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게 제 세트장의 전부입니다. 원래는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이쪽에 앉아 있는데, 오늘 제가 이쪽에 앉았습니다.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쪽에 앉아 있으면서 늘 이 쌓여 있는, 보이시죠? 책을 노려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노려보는 이유는 적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쌓아놓고 저건 무슨 내용일까 하고 제목만을 늘 노려보는 걸 독서의 한 형태다, 이렇게 해서 적독이라고 하는 우스갯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적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언젠가는 내가 유튜브를 하면은 이런 이슈들을 내가 영상으로 남겨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쌓아놨던 건데, 아직까지 쌓여있고 하나도 못 깼습니다. 이 격파듯이 하나씩 날려야 되는데 하나씩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도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늘 뭔가 이슈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야, 이거 급한 대로 이거부터 먼저 한번, 뭐 제가 뭐 대단하진 않겠지만 이거부터 먼저 한번 이거 입을 털자, 이거부터 먼저 한번 씹자, 이런 일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터져 나오는 시절이라서, 오늘도 오후에만 해도 그 일본과의 군사 정보 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거, 그 대한민국 좌익 정권에서 파기시켜 버렸죠. 아마 그게 기간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 갱신돼서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한다고 아마 발표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이요. 그거는 뭐 다른 군사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할 거니까,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라도 빨리빨리 말하자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무슨 책 사놓고 자랑하려고 꼴값 떨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푸념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주제로 삼을 거는요, 동아일보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8월 22일 목요일 오늘자 기사인데, 제목이 화환 있죠? 왜 이렇게 경조사가 있을 때 꽃으로 이렇게 축하한다고 보내는 거예요. 한 10만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화환 재사용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만 사용해도 꽃은 싱싱하니까 그 업자들이 가져가 가지고 버리기도 뭐 하니까 그걸 빼 가지고 다시 새 걸로 이제 세팅을 해 가지고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사용 업체에서는 새 꽃만 쓰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이렇게 자기들이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헛다리 짚고 있다. 물론 이 기사는 그걸 다루었으니까 이렇게 다뤘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 화환이라는 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노컷 조선왕조실록, 밤늦게 좀 피곤할 때 찍으면 혀도 잘 안 들어가요. 노컷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 책은 제가 이 측면에 보면은 정말 손때가 반들반들 할 정도로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봤다는 게 뭐 몇 번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서 봤다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정말 손가락에 힘을 주고 넘기고 침도 많이 발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책은 다 좀 지저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 면에 제 손때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는 책입니다. 왜 문질렀느냐? 너무너무 우프다고 할까요? 요즘 시쳇말로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조선의 이야기들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전부 다는 아니고, 아까 꽃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대한민국의 경조사 문화와 연결되는 조선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 책을 빼들었습니다. 이 책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광주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김남이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전라도라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도 다 또 특히 뭐 말 나왔으니까 말인데 놀러 가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더 친절해요. 뭐 투표할 때만 좀 이상하지.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전라도 출신입니다. 근데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멋지잖아요. 요 책은 그 목차만 간단하게 읽고 제가 소개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껍데기로만 이어간 왕조 500년, 끊임없이 이어진 역모와 반역, 언제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본 적이 있는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다 망한 나라, 애국이란 단어는 없었다, 조선 사대부들의 두 얼굴, 국가 최고의 가치관은 허례허식. 요게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할 챕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독도는 정말 우리 땅인가? 라고 하는 약간 불편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내용 천지입니다. 국가 최고의 가치관은 허례허식. 제사와 행사로 날이 새고 해가 진다. 한옥은 사람 살기가 부적절한 가옥이다. 우리는 본래 매장이 아닌, 사람을 묻는 매장이 아닌 화장 국가였다. 불로 태우는 거요. 기둥벌이 썩어가도 고담 준론으로 수백 년 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제사와 행사로 날이 새고 해가 진다. 조선의 국력이 소진된 이유. 우리나라 보물 제 1430호이기도 한 화성 행행도 팔첩병풍 그림을 보노라면 실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짝이 없다. 정조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고 참배를 자주 다녔는데 이 병풍의 그림은 1795년 정조 19년 2월 9일부터 16일까지의 행차를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단지 화려하고 장엄하구나 그렇게만 느꼈다면 가령 당신은 고위공직자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시장거리의 서민 물가에는 관심이 없고 화려한 한국은행 수출 지수만 꿰고 있는 그런 공직자 말이다. 윤 2월 중순이라면 아직도 날이 차갑다. 이 행차에 동원된 숫자가 군졸 5,000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라. 온갖 무거운 깃발을 들고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저 하급 군졸들의 모습을. 저들은 동원되어 열흘 동안 왕의 행차를 따라다니다가 수당 한 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당시 관례대로 자신이 먹을 밥을 자신이 가지고 와서 먹었다. 모르는 사람은 조선이 굉장히 인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인구는 조선 팔도에 거쳐 600에서 700만 명 남짓이었다. 서울과 경기도 이로는 많아봐야 100만 명 남짓. 지금의 수원시 인구보다도 작다. 왕궁의 행사에 동원되는 군사는 모조리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에서 징발했다. 수원과 강화, 해주 등지가 단골 징집 대상인데 당시는 상비군은 거의 없고 군역 대상자들은 연간 순번에 따라 동원되어 각종 경비나 성사기 등을 했다. 동원되는 사람은 전부 상민들이다. 이 책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이 량치차오의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왕도 아닌 고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행정간부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이 등청, 그러니까 출근하는 장면의 1900년대 사진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 명이 출근하는데 이만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서민 코스프레 하지 말고 의전은 의전대로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만, 과거 조선의 그 헐벗은 나라에서 제대로 대접도 안 해주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량치차오는 조선이 망한 이유를 그 원인을 양반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왕도 아닌데 이럴진데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에서 화성은 100리길이 넘는다. 한강을 건너려면 큰 배 36척이 동원되어 어려운 배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배 가진 사람들의 원성과 고달픔이 하늘을 찌른다는 실록의 기록이 남아있다. 행차는 단순히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안팎에는 번잡한 일이 수없이 따라온다. 나무다리였던 안양 만안교를 돌다리로 개축하는 일, 그리고 중간에 왕이 숙박을 해야 하니 시흥에 행궁을 새로 지었다. 길을 닦느라 인근 백성들이 총동원되었다. 왕의 행차라 행군도 하루 40-50리가 고작일 터이니 초봄 추위에 수행하고 호위하는 무리들의 고생이 오죽했겠는가. 조선에서 그래도 평판이 나쁘지 않은 정조 같은 분이 그런 행사를 연례적으로 가졌다. 동원 군사가 적을 때는 1천여 명, 많으면 5천여 명이었다. 국가를 위한 행차가 아니고 자기 부친의 성묘를 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결국 수원에 호화성곽이라고 할 만한 화성까지 신축했다. 화성은 지금은 주로 이제 수원시의 팔달구 그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길을 닦느라 인근 백성들이 총동원되었다. 이건 읽었던 거고요. 당시로서는 그런 성을 수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수원의 사도세자의 묘가 없었다면 결코 그런 축성공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화성은 그의 효성을 상징하는 성일 뿐이다. 그 기간 동안 나라는 가뭄과 기근의 연속이었다. 제주도에서는 2만 명이 죽었다. 서울 도성 안에서도 구제 대상이 1천호 이상이었고 황해도에 굶주리는 백성이 13만 5천. 강화도와 인근 섬에도, 강화도 주변에 교동도, 한박도, 성모도, 석도라고 하나요? 석도라고 했던가 제가 기억이 가물한데 그런 섬들이 많죠. 인근 섬에도 2만 명의 기근이 발생했다. 전라, 충청, 경상 그리고 북쪽 지역도 마찬가지다. 사직단에서 5번이나 기우제를 올렸으니 그 심각성을 알만하다. 기우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비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니까요. 그러니까 기우제는 100% 들어막는 행사라는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정조는 수원에 행궁을 지어놓고 11년 사이 12차례나 내왕했다. 그 힘든 행차를 12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을 했습니다. 가면 제사를 모시면서 통곡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놀라서 왕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상소를 올릴 정도였다. 축성공사가 한창이던 중 정조는 돌연 공사를 접을 뜻을 내비쳤다. 흉년에 백성들을 괴롭히고 국고를 소진한다는 뉘우침이 든 것이다. 그러나 웬걸 대신들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그 공사 때문에 먹고 사는 백성이 많은데 그들을 돌려보내며 모두 굶어 죽는다는 이유였다. 완강하게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었다. 진짜 우픈 이야기죠. 왕실의 사치만큼은 지금 한국의 사정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로는 엄청나게 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보여지는 것만큼은 서민 코스프레를 하니까요. 조선의 권력자들의 사치가 지금에 와서는 선출직이라는 민주제도 뒤로 숨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 정상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만큼은 베트남에서 호 아저씨라고 불리는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있죠. 호치민이 차라리 모범적입니다.
물론 호치민이 적어도 이중적이진 않았다는 것에서 예를 든 것이지, 그런 지도자가 가리키는 방향은 무조건 국민들을 고달프게 한다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지만요. 어쨌든 호치민이 죽을 때까지 자기 동상 만들지 말고 검소하게 살고 간 것만큼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어떤 그 권력자들과는 다르다는 말의 뜻에서 한번 해본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이런 행사용 절차 못지않게 번잡한 기록물이 구약 성경이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모실 때 갖춰야 할 각종 기물, 그 배치도, 크기, 차려놓을 음식 등이 상세히 지정되고, 그리고 성궤를 운반하는 가마의 크기며 형상, 성궤를 안치해 놓을 성소의 각종 설계 도표가 꼼꼼히 나와 있다. 손잡이는 몇치 몇 풀이며 나무 재질은 무엇으로 해야 하고 제단에서 입구까지 거리는 몇치로 하고 운반자들의 복장은 어때야 하고 몇 시에 출발하고 그런 식이다. 우리나라 제례 절차나 홍동백서, 붉은 음식은 동쪽, 뭐 흰 음식은 서쪽, 뭐 이런 거요. 생선 대가리는 이쪽, 뭐 꼬리는 이쪽, 뭐 이런 거 많습니다. 제사상은 굉장히 그 토템적인 이곳의 토양적인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앞줄에 이렇게 과일을 놓거든요. 물론 지방마다 다르지만은 거기 보면은 씨앗 숫자대로 그 과일을 놓습니다. 뭐 대추, 밤, 조율, 뭐 이시 뭐 이렇게 나가죠. 감, 배, 뭐 사과 뭐 이런 식으로, 뭐 수박은 씨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다산을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토템적인 토속적인 풍토가 거기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사상을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누가 처음에 그렇게 지정해 놨을까? 죽은 혼백이 시켰나? 아무도 시킨 사람 없죠. 산 사람을 위한 게 제사입니다.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돌아가신 당신 거기서도 편안하게 지내세요가 아니라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자, 음식 이렇게 잘 차려놨으니까 죽은 혼백이 시킬 리가 없죠. 음식이란 먹기 좋게 배열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왜 그렇게 꼼꼼히 놓는 위치까지 지정하여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산 것인 양, 쌍놈인 양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마 앞으로도 제사라는 의식이 존재하는 한 아무런 의미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그대로 따를 것이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족보가 쫙 뭐 이름 외우기도 힘들게 쫙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제사장의 어떤 장막이라든지 규빗이라고 하죠. 규빗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길이 단위를 규빗이라고 할 겁니다. 몇 규빗마다 뭐를 세우고 이런 아주 엄격하고 상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종교혁명 이후에 이제 청교도로 점점점 이제 변해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취를 점점 갖추기 시작하고 교회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현대 교회 형태처럼. 어쨌든 이제 이 저자는 제사 문화나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엄격한 그런 잣대들에 대해서 같이 놓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열렸다. 그런 행사가요. 아마 조선조 국력의 절반쯤은 그런 허례적인 제사나 행사에 소진되었을 것이다. 국조오례의 라는 서적은 이러한 조선의 각종 예법을 규정해 놓은 책인데 모두 8책으로 되어 있다. 그중 집안제사인 가례만 해도 모두 50개조로 되어 있을 만큼 복잡하다. 집안제사인 가례만 해도 50개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조라는 부서는 과거와 학교, 외국 사신 영접을 담당하지만 진짜 주 업무는 이런 제사였다. 국조오례의는 세종 때 편찬을 시작하여 성조 때 신숙주 등이 완성했다. 우리가 그렇게 국민적으로 존경하는 세종 때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주 숨막힐 정도의 이런
규약들요. 국가에 올리는 제사는 산천에 올리는 경우, 종묘사직에 올리는 경우, 또 선농제, 선잠제, 기우제, 석전제 등이 대표적이다. 장례 절차야말로 조선의 관료 행사의 클라이막스라 할 만하다. 흉례라고도 하는 장례의 복잡성은 오례에 의해서 모두 91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복, 상망, 발인, 바루 이런 거 아직 하죠. 등으로 이어지는데 세계를 통틀어 으뜸으로 번잡하다. 지금은 오히려 양반이나 왕실뿐만이 아니고 일반인한테까지 이런 풍토가 문화가 쫙 퍼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보다 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한옥은 사람 살기 부적절한 가옥이다. 뭐 이렇게 챕터로 이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옥은 그렇습니다. 한옥은 그 박제가도 청나라의 벽돌로 된 집, 벽난로, 난방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이야기했듯이 한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한옥은 그렇습니다. 머리의 스타일은 과거에는요 계급입니다. 지금은 패션이지만은 머리의 스타일은 계급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모자 역시 계급과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상징을 합니다. 그 모자의 가장 큰 형태가 저는 지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옥에 그렇게 집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좀 벌면 지붕부터 바꾸려고 하거든요. 뭐 지금은 그렇진 않겠지만은 과거에는요. 뭐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일단 집을 번듯하게 지붕하고 이렇게 고치는데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옥은 특히나 지금 기와는 무겁습니다. 집에 비해서 불필요하게 너무 무겁고 지진에 취약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데 지진에 취약합니다. 얼마 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한옥이 많이 모여 있는 황남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와들이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군부대에서 대민지원 나와가지고 뭐 공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흔들어 버리면 쫙 다 얽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형태 자체가 굉장히 거품입니다. 허세입니다. 허세. 한옥에서 제가 이제 성장기에 직접 이제 성장기를 보낸 제 입장에서는 물론 제가 살았는 한옥은 과거에 어떤 흙벽이나 이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개량된 한옥이긴 함에도 지금 집 형태와 비교하면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도 집안의 그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안의 대부분은 서양식으로 이렇게 다 개량을 해놓고도 마지막에는 형식적으로라도 끄트머리에라도 이렇게 기와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버릇이 남아있죠. 미련입니다. 미련. 지금 이제 여기에 노컷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조선의 어떤 허례의식을 이야기했지만은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은 지금을 살고 있는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더해졌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실이나 양반뿐만 아니고 물론 저도 그 속에 살고 있고 저도 다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이제 이런 거 좀 고치자라는 그 의미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결혼식, 돌잔치 뭐 많잖아요. 저는 지금 그 친목 모임에서 거의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뜻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 그 모임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20대, 30대 때 12개 모임까지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최고로는. 와글와글 모이고 이렇게 다니고 하면, 몰려다니고 하면 뭔가 내가 이 지역에서 뭔가 내가 이 흐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어떤 프라이드도 막 느껴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꼴값 들었던 것 같은데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배들 보면 막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어떤 그 모임 속에서도 왜 이렇게 규율들이 있잖아요. 서열이 있고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병정놀이 한 거죠. 참 유치했던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뜻이 통하는 몇몇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정말 소주를 한 잔 먹더라도 이런 원탁에 고기 조금 구워가지고 이렇게 소주잔 기울이고 대화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지금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정이 좀 많이 든 모임이 있는데 그거 몇 개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지금 이 현재를 살게 된, 그래서 40대를 스타트하게 된 저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게 제가 이 과정까지 왔는데 남들은 모를 겁니다. 그 중에 제가 그 친목 모임에 들어갈 때나 탈퇴할 때나 왜 힘들었냐면요, 가장 고려하고 신경 쓰이는 게 바로 경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 화환이라도 좀 놓이고 손님이라도 좀 와글와글 거려야 되고, 손님 숫자가 중요하고요, 놓여지는 화환 숫자도 중요하죠. 뭐 그게 다 이제 보여지기식인데, 잠깐만요. 그게 없으면 좀 쪽팔린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게 좀 불안해가지고 모임에서 탈퇴를 하고 이렇게 하나둘 탈퇴를 할 때도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밤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독서에 빠져들어갔죠. 예, 그때부터 독서에 빠져들어갔는데 본격적으로 한 거는 한 201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저녁마다 사람들 만나고 뭐 술자리도 갖고 이러다가 한적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책 보는데 이거 좀 못할 짓이다 싶던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엉덩이에 굳은 살이 좀 박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 생활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힘들게 해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상가집도 한 번씩 가기도 하겠죠. 저도 갔는데 얼마 전에 한 군데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대인관계가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화환이 진짜 빼곡하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진짜 빼곡하게. 제가 그 호기심에 세 봤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세 보니까 한 200개까지 세다가 많이 남았어요. 200가지 정도 세다가 말았습니다. 200개만 해도 돈으로 치면 2천만 원어치입니다. 그게 아마 300개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실히 셌는 것까지만 하면 2천만 원어치입니다. 하룻밤 꽃값으로 날리는 게 2천만 원이라고요. 완전 한판 쇼를 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식도 그렇고 상 치르는 것도 그렇고 한판의 쇼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도 상주는 뿌듯해할 겁니다. 자, 봐라, 내가 위세가 이 정도다. 그리고 문상 왔는 관객들은 뭐 제가 다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높은 가치로 여겨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직업으로 보자면은 조직 자체적으로 잘 꾸려져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경조사가 잘 꾸려져 있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친목 모임에 비교적 그렇게 목을 덜 맵니다. 많이 가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경조사 문화가 바뀌어버리면 저는 뭐 일본식이나 미국식 이런 식으로 좀 선진국형으로 바뀐다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 이런저런 구실로는 처음에는 만들어지겠지만은 다 그 경조사를 염두하고 사람들이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조사 문화가 바뀌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친목 모임 중에서 아마 얼마가 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사라져 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밀고 땡겨줘야지 라고 하는 그 우리끼리라는 저급한 문화도 경조사 문화가 바뀌어야 저는 비로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상 치르는데 그래도 왔던 사람이면 민원을 봐주는데 외면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사람이 장사한다면 아무래도 한번 가서 맛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실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맛이 있든 없든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와줬는 사람인데 이라고 가서 돈을 좀 써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시장의 왜곡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아까 이 신문에서 화환 재사용을 이야기하는데, 물론 화환을 재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 맞고 상도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그걸 다뤘지만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그런 경조사 문화 자체가 문제란 측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